요즘에 호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이미 반등세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실거래가 지수가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면서 집값이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 금매 나올 때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왜일까? 이런 부분 보시면 요즘에 이런 반등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여러 지표상 하락했던 부동산 시장이 반등한 것은 맞아 보인다. 상승거래 비중이 높아졌고, 최저점으로 찍으면 상승거래 비중은 언제나 나오죠. 그 다음에 금매는 소진되었고, 갑자기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원래 이런 지수 잘 안 쓰죠. 보통 어디 거 써요? KB, 그 다음에 부동산, 원, 여기에 추가로 하나 더 해봤자 114, 이 정도인데, KB는 매수 우위지수가 있죠. 그리고 부동산 원에는 매매 수급지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안 나오니까 100 넘어가는 수치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국토연구원 것을 찾았다. 그러면서 반등한 것은 맞고 하락은 멈췄다.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보면은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거의 횡보 수준이죠. 그리고 보시면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자체는 거의 이제 멈춘 상황이다. 왜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말씀을 드렸어요. 떨어지는 동안에 원래 확 떨어지다가 이제 하락장이 끝나갈 때쯤에 점점 멈춰가는 건 맞는데, 초창기에는 안 그렇다는 거죠. 초창기에는 가격이 확 떨어졌다. 첫 번째, 코로나 거품이 너무 빨리 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빨리 빠지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항선을 가진 심리를 가진 분들이 있으니까, 나는 10억에 샀는데 10억까지 떨어지면은 더 낮춰서 팔기 힘들죠. 이런 분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길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폭이 점점 무뎌지는 거. 그 다음에 초창기에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장이 워낙 심각하죠. 워낙 심각하니까 이게 반등처럼 보이지만 반등 아닌 것처럼 나오는데, 과거 MB 때 같은 경우 저희 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정책 처음 나왔을 때 언제랑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MB 때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때도 데드캣 바운스는 나왔어요. 나왔는데 오래 못 갔죠. 1년도 못 가고 한 8개월 갔는데, 이번에는 그만큼 가기도 힘들다는 상황이다. 그래서 보면은 일부 반등에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조짐이라고 보긴 힘들죠. 자, 언론에서는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자, 표현 자체가 반등이란 표현을 쓰는데, 떨어질 때 무슨 표현을 쓰냐? 조정이라고 하죠. 지금 1년 넘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완연히 하락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아직도 조정이라고 표현하는 곳들이 꽤나 많다. 이런 것들 보시면은 어느 쪽에 굉장히 치중돼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보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표현 하나를 하는데도 굉장히 유심히 봐야 돼요. 그래서 반등이 맞느냐, 사실 지금은 거의 송파구 제외하고는, 송파구만 소폭 반등이 나왔지 나머지는 아직도 하락 중이죠. 그리고 거의 하락폭이 줄었다, 이런 상황이죠. 이걸 가지고 지금 반등했다, 심리가 튀고 있다 하면서 자꾸 심리를 부추기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금매를 사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금매를 사게 되면은 내가 살 수 있는 건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겠죠. 내가 살 수 있는 건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지만, 다주택자들이 처분해 가면서 혹은 또 갈아타기를 해야 된다, 오히려 하락장에 갈아타기 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많죠. 그러면 그걸 팔아서 또 갈아타기 해가면서 자기 돈 붙이고,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위로 올라가는 거죠. 물론 이번에 강남 3구에는 장난질이 꽤 들어갔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때 유심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환자를 수술을 하는데 보호자한테 이야기를 하죠. 이 수술의 성공 확률은 90%입니다. 그러면은 성공률이 높구나 하고 수술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의사가 표현 자체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수술의 실패 확률은 10%예요. 실패 확률이 10%나 돼? 성공률 90%보다 실패라는 말이 먼저 나오면서부터 그런 것들을 흔들리기 마련이다. 그런 것처럼 이거는 성공 확률이 10%인데 그러면 실패 확률이 90%죠.
그런데 떨어질 확률 90%를 두고 상승 확률 10%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다. 물론 그만큼 나오기도 힘들고. 자, 그래서 보면 어때요? 강남 대단지 상승거래의 반등이 시작했냐? 그래서 기자가 취재를 해봤더니 어떻대요? 여기 지금 막 회복됐다. 근데 보면은 여기는 오히려 더 내렸다. 여기 가보니까 더 빠졌다. 더 빠졌다. 그래서 하락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신축이나 수요가 많은 단지는 급매물이 소진되고 호가를 높이는 분위기인데, 그런데 안 산다는 거죠. 찾는 사람들은 호가 올리면 안 사고 뭐만 사요? 오른 가격에, 갈아타기 수요자의 경우는 오른 가격에 거래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호가가 상승하니까 매수 문의 자체가 줄었다. 따라서 매물이 쌓이고 있다.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은 심리가 올라가고 있다. 어떻게 생각이 돼요, 이게? 사려는 사람이 더 많으면 매물이 줄어야죠. 매물이 집어넣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규제가 풀렸을 때는 더 풀릴 것을 기대하고 집어넣는 경우도 있죠. 혹은 규제가 강화되었을 때, 난 이런 규제는 못 팔아 하고 집어넣는 경우도 있죠.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규제 풀린 지 좀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점점 쌓여가고 있다면, 이것은 지금이 팔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게다가 이번에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올해는 뭐가 중요하냐? 자, 작년까지는 금리가 영향을 굉장히 크게 줬어요. 심리에 영향을 많이 줬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DSR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출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올해는 똑같은 상황이죠. 가격은 더 떨어졌어요. 소득은 물론 소폭이나마 올랐겠죠. 그러면 지금쯤 살 수 있느냐? 그런 상황이 된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 올해 보셔야 될 게 뭐예요? 자, 2019년 저희가 방송 처음 시작할 때부터 2020년, 2021년 동안, 2022년부터 떨어졌으니까 빼고요. 2021년 상반기까지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냐? 집값이 언제 떨어진다? 공급이 많이 들어오면 떨어진다. 그만큼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특히 상승론자들, 무조건 오른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공급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걸 토대로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웠을 뿐이지. 그런데 그들이 공급이 많아지면 집값이 떨어진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공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남, 특히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공급이 적지 않았다. 저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를 대놓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살고 싶은 곳에 공급이 많아야 된다. 그리고 가장 살고 싶은 곳은 강남이다. 그런데 가장 살고 싶은 강남에서 5만 가구의 입주 폭탄이 들어온다. 그래서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은 작년에 3배 이상이다. 강남 4구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도심주택 공급 부족. 서울 집값 꿈틀대는 이유는 공급 부족이다. 이거 해결 방법은 규제 풀란 얘기예요. 공급 부족 탓, 집값 폭증. 그래서 2, 3년 뒤에나 풀린다. 자, 2년 지났습니다. 거의 2년 정도 지났는데 서울 말씀드렸지만 본격 공급 폭탄은 언제 들어온다? 2025년부터. 그리고 서울은 2023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9년에도 20년에도 계속 방송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면 고점이 나올 텐데 왜 지금 사라고 그러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거기다가 지금 저금리까지 풀어놔서 사람들이 몰려서 가격이 튀었는데 이 가격으로 누가 사줄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런 것처럼 올해는 공급 폭탄도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는 규제가 풀리고 금리가 내리든 말든 공급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 얘기 했잖아요. 금리 별로 상관없다. 공급이 중요하다. 규제 강화해서 오히려 집값이 올랐다. 그럼 규제 완화하고 공급 폭탄 들어오면 지금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언론에서 반등설을 들고 오느냐? 그것도 고작 송파구. 이 송파구 거래량 자체도요. 헬리오시티를 중심으로 둔촌주공 분양을 위해서 가격 띄우기가 들어갔던 거였는데 이런 것들이 다 오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집값 하락의 주범 중에 하나는 뭐예요? 전세가 하락이죠. 매매가만 하락하고 전세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아, 나 전세 사는데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 2년 뒤에 또 엄청 더 돼줘야 돼. 아, 차라리 집을 살까? 좀 더 떨어지더라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생기죠. 그런데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급할 게 없죠. 반대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전세가가 떨어지면 계속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전세가가 올라갈 것이냐. 지금 전세 거래량 회복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 그놈의 비중. 근데 전월세 같은 경우는 비중이 늘어나면은 확실히 전세 거래가 늘어난 게 맞아요. 그래서 전세 거래가 진짜 늘어난 건 맞죠. 매매 같은 경우는 안 하면 되는데 전월세 같은 경우는 전월세 사시던 분들은 어딘가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은 계속 그만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 가격이 낮아졌을 때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전세 거래는 늘어나고 입주가 많더라도 횡보하는 흐름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전세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상급지로 이동하는 수요가 아니죠. 전세가가 많이 떨어진 곳들을 중심으로 월세 부담보다 전세 부담이 오히려 적어졌구나. 그래서 굉장히 전세 가격이 높지 않은 이런 곳들이 전세 거래가 많이 됐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도 비중으로 분석해주면 되죠. 뭐 6억 이상 비중, 뭐 6억 이하 비중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굉장히 저렴한 전세 쪽으로 비중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강남에 2억 전세도 나오고 있다고 하죠. 2억대 전세도. 이 정도로 전세가가 떨어진 곳들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지. 전세가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전세가 이제 올려도 되겠구나. 똑같은 상황이죠. 금매도 팔리다가 이제는 가격 올라가도 되겠구나 하고 호가 올리니까 안 사는 것처럼 전세도 마찬가지예요. 게다가 월세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아직도 언론에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월세 가격은 지난 10월을 기준으로 하락세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굳이 전세를 안 가도 되죠. 전세 호가를 올린다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시장에만 수요가 일시적으로 유입이 된 거죠. 그런 거다. 그리고 그 전에 임대차 3법이 전세가 폭등시킨다고 그렇게 유도를 하더니 이제는 임대차 3법을 가지고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전세가 하락이 지속되자 재계약을 한 집주인도 안심을 못한다. 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경우에 묵시적 갱신과 가치 취급을 받기 때문에 전세값을 돌려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전세값이 10억에서 8억까지 떨어져서 내가 계약을 했는데 요 단지의 전세가 6억까지 떨어졌어요. 6개월 지나니까.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사람은 묵시적 갱신처럼, 묵시적 갱신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3개월 전에 해지 통보하면은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나 나갈래요, 돌려주세요, 아니면 낮춰주시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임대차법 때문에 문제가 또 크다,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가 떨어진다, 여태까지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 폭등한다고 하셨던 분들이 또 이렇게 말이 바뀌고 있어요. 이제 말 바뀌는 것들이 다 보이죠. 여태까지 저희가 했던 말들이 틀린 게 있었냐. 임대차법은 전세가를 폭등시키는 정책이 아니다, 이야기를 했죠. 전세 대출이 많이 내렸어요? 그거 한 가지만 봅시다. 전세 대출 금리가 내렸는데 왜 이번에 처음으로 전세 대출이 감소했을까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나. 어떻게 전세가가 회복되는데 전세 대출이 감소되고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느냐. 그냥 단지 숫자만 늘어났을 뿐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단지 그런 상황은 여러 가지가 맞물렸을 뿐이에요. 규제 완화책과 특례 보금자리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회복세가 나왔지만,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금리보다 중요한 건 DSR이라 그랬죠. 금리가 0.5%포인트일 때도 DSR은 55% 정도가 나왔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은 60%까지 올라갔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렇다는 것은 실수요들이 지금 유입될 수 있는 장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결국엔 투기 수요들이 유입돼서 올릴 수 있느냐? 그러면은 투기 수요들끼리 치킨 게임 해야 돼요.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바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죠. 아니면 전세가가 과거 코로나 터져서 금리를 급격히 내리면서 전세가가 폭등을 하는 시기다. 예를 들어서 2019년에 금리 내렸을 땐 전세가가 폭등을 하진 않았어요. 2020년에 내렸을 때 폭등을 했죠. 그런 상황이 온다면 모를까. 근데 둘 다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다 지금 금매를
살 때가 아니라는 것이 답이 나온다. 첫 번째, 금매를 사요? 그런데 금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안 사요. 그러면 딱 그 금매가 고점이라는 소리죠. 그럼 내가 첫 번째로 고점에 사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버티기가 힘드냐? 버티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지금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이 버티기 힘들 정도로, 무주택자들이 버티기 힘들 정도로 상승하고 있느냐? 오히려 하락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요? 얼마나 크게 영향을 줄까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회복됐다고 말하는 것에 속는 거고, 그리고 금매 아니면 지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아직 50%가량 남아있는데도 안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빠르면 4월쯤에 끝나요? 그러면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있는 수요가 없죠. 대출을 못 받으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금매를 급하게 사야 될 일이 있느냐? 지금의 금매가 나중에 고점이다. 요걸 잘 명심하시고 4월 이후에 부동산 시장 한번 보세요. 늦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